엄마, 우리 가족여행 가는데 당신은 빼고요. 이런 말. 40년 넘게 한 집에 살면서 정말 내 모든 걸 가족한테 다 쏟았는데 어느 날 이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솔직히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정말 상상만 해도 좀 그렇죠? 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74이라는 나이에 무려 45년간의 어떤 익숙한 삶, 이걸 벗어나서 비로소 나를 찾아 나선 분, 정혜연 씨의 이야기를 오늘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맞아요. 이게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기록들, 이게 그냥 뭐 한 개인의 이야기, 뭐 노년의 독립, 이렇게만 볼 건 아니고요. 그 수십 년간 이어진 어떤 헌신적인 삶. 근데 그 안에서 또 서서히 드러나는 어떤 관계의 균열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균열이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걸 뒤로하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그런 한 여성의 여정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 뭐 가족 내 역할이라든지 개인의 정체성, 아니면 좀 늦었다 싶은 나이에 시작하는 새로운 삶, 이런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감동적이다 이걸 넘어서 정혜연 씨가 느꼈을 그 복잡한 감정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결정의 순간들, 이걸 따라가다 보면 어쩌면 지금 여러분 삶에서 또 관계 속에서 혹시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정혜연 씨의 그 시간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네. 정혜연 씨의 하루는요, 지난 45년간 진짜 무슨 시계처럼 정확했어요. 새벽 6시 반, 딱 이때 시작됐습니다. 매일요? 45년을? 와. 네, 45살 아들 아침밥 챙겨야죠. 또 43살 며느리 회사 도시락 싸줘야죠. 그리고 손주들 유나, 도윤이 간식까지. 이 모든 게 그냥 정혜연 씨의 일과였던 거죠. 그게 그냥 역할이 된 거네요. 그렇죠. 손주가 아침에 이렇게 눈 비비면서 할머니 오늘 김밥 먹고 싶어요 하면 그냥 바로 어이구 알았다 알았어 금방 해줄게 하고 그냥 몸이 먼저 움직이는 그런 삶이었어요. 네네. 그런데요.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요. 아주 작은 어떤 균열이랄까? 그런 게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건가요? 어느 날 오후에 며느리가 빨래를 이렇게 개고 있었대요. 산더미 같은 빨래를. 그러다 그냥 툭 던지듯이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제 어머니 빨래는요, 좀 따로 해주세요. 저희 거랑 섞이면 아무래도 좀 그렇거든요. 말투는 뭐 부드러웠을지 몰라도 그 내용 자체는 45년 만에 처음 듣는 어떤 분리의 말이었던 거죠. 이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떠세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요즘 사람들 위생관념이 좀 다르니까 아니면 그냥 생활 방식의 차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45년이라는 시간을 딱 놓고 보면 이게 무게감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45년. 네. 매일 반복됐던 그 삶. 어쩌면 자신을 조금씩 이렇게 지워나갔을지도 모를 그 헌신의 패턴 속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경계선, 이렇게 볼 여지가 충분해요. 경계선이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빨래바구니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뭔가 암묵적으로 유지되던 역할, 공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미세한 재정의의 시도, 아니면 좀 무의식적인 거리두기, 이런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관계에서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돌이켜보면 되게 사소했는데 그 말이나 행동이 뭔가 관계의 변화를 알리는 첫 신호탄이었던 경험.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러게요. 그런 미묘한 변화가 있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정혜연 씨가 정기검진 때문에 병원에 며칠 입원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 경험이 또 더 큰 생각을 하게 만들죠. 병원에서요? 네. 옆 침대 할머니는 뭐 자식들, 손주들 막 와서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거 드세요 하면서 엄청 챙기는데 이상하게 정혜연 씨 병상 주변은 늘 조용했던 거예요. 면회 시간에도 밥 먹을 때도. 가족들이 안 왔군요. 네. 결국 그 수술 동의서 이것도 혼자 사인하고 간병비 이것도 그냥 혼자 다 처리해야 했고요. 간호사가 그냥 의례적으로 보호자분 연락처 좀 이렇게 물었는데 거의 뭐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로 없어요. 저 혼자예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45년을 한 집에 살았는데 말이죠. 이 장면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네요. 그 45년이라는 물리적인 동거 기간, 이게 반드시 정서적 유대감이나
실제적인 어떤 지지 시스템, 이거랑 꼭 일치하는 건 아니라는 걸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분명 가치 있긴 한데 정작 내가 아프고 약해졌을 때 가장 기본적인 도움조차 못 받는 그런 고립감. 고립감이요. 네, 이건 그냥 외롭다. 이걸 넘어서서 그동안 내가 쌓아왔다고 믿었던 그 관계의 실체, 여기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을 거예요. 병실이라는 그 폐쇄된 공간에서의 경험이 오히려 자신의 현실을 가장 냉정하게 보게 만든 계기가 된 거죠. 아, 함께 산다는 거랑 함께 있다는 거. 이게 다를 수 있다는 거군요. 그쵸. 그 간극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 간극을 이제 확인하고 퇴원을 하셨는데 몸은 아주 좀 불편해도 그래도 집에 가면 좀 따뜻한 말이라도 듣지 않을까 뭐 이런 작은 기대는 있었겠죠. 네, 아무래도. 그런데 현관 비밀번호 누르고 이제 문을 딱 열려고 하는데 그 순간 안에서 가족들 대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근데 그 내용에 그냥 온몸이 얼어붙은 거죠. 무슨 내용이었길래요? 아, 엄마 때문에 이번 야행도 글렀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진짜 요양원 좀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엄마 연세도 있으시고 가만히 있어봐. 이번에 여행 가려고 모아둔 돈. 그 돈이면 괜찮은 요양은 몇 달치는 될 텐데. 이런 대화였어요. 아, 그걸 문 밖에서 들으신 거예요? 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막 귀 앞에서 뛰는 것처럼 쿵쾅거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결국 나는 이 집에서 짐이었구나. 이 생각이 그냥 비수처럼 날아와서 가슴에 확 박혔다고요. 이야, 이건 뭐 기대와 현실의 너무 잔인한 충돌이네요. 그리고 배신감 엄청 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몸이 아파서 돌아온 어머니를 어떻게 돌볼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떻게 처리할까? 이걸 의논하는 듯한 대화잖아요. 설령 뭐 가족들 나름의 현실적인 고민이었다고 해도 정혜연 씨 입장에서는 자기 존재 가치 자체를 그냥 다 부정당하는 그런 경험이었을 겁니다. 45년의 헌신이 결국 짐으로 돌아온 거네요. 그렇죠. 돌봐야 할 짐으로 귀결됐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니까요. 이게 또 흥미로운 게 많은 경우 가족 간의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보다는 이런 어떤 근원적인 가치 인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부담 같은 좀 숨겨진 맥락이랑 얽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정혜연 씨가 느꼈을 감정은 그냥 서운하다 이걸 넘어서 자기 삶 전체에 대한 어떤 회의감으로까지 이어졌을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충격적이었겠네요. 그 대화를 몰래 듣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 저녁 식탁이었어요. 네.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그랬는지 아들이 유난히 밝은 목소리로 말을 꺼낸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제주도로 3박 4일 가족여행 갑시다. 비행기표랑 숙소 다 알아봤어요. 아, 여행 제안을? 네. 근데 아직 그 엿들어온 대화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혜연 씨가 어쩌면 이게 마지막 희망인가 싶어서 물었겠죠. 어머, 제주도 좋지. 그럼 내 짐은 뭘 싸면 될까? 아, 물어보셨군요. 네. 근데 그 순간 막 시끌벅적하던 식탁에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정적이 흐른 거예요. 모두 시선만 막 주고받고 어색한 침묵 끝에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근데 아주 분명한 어조로 입을 열었죠. 뭐라고 했나요? 어머니는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집을 좀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연세도 있으시고 장거리 비행은 힘드실 수도 있잖아요. 아, 결국.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혜연 씨는 손에 힘이 풀려서 들고 있던 젓가락을 식탁 아래로 떨어뜨렸대요. 쨍그랑 하고 그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크고 날카롭게 들렸다고 합니다. 네, 그 병원에서 느꼈던 고독감, 또 거실에서 엿들었던 그 차가운 대화, 이게 결국 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주 명백한 현실로 그냥 도장이 찍힌 순간이네요. 맞아요. 연세가 있으셔서 힘들다. 이건 사실 앞에서 오갔던 요양원 이야기를 덮으려는 아니면 좀 불편한 신실을 외면하려는 어떤 정중한 포장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거였겠죠. 여기서 중요한 심리적인 포인트는 가족 여행이라는 거. 이건 되게 즐거움, 소속감 이런 걸 상징하는 이벤트잖아요. 근데 여기서 의도적으로 배제됐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네. 단순한 소외감을 넘어서 이제 나는 이 가족 공동체에서 더 이상 핵심 멤버가 아니다. 주변부로 밀려난 존재다. 이런 어떤 낙인처럼 느껴졌을 가능성이 커요. 아, 배려하는 척하는 말이 더 아플 때가 있죠. 그렇죠. 때로는 그런 정중한 말이 당사자에게는 가장 아픈 배제의 언어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날 밤에요. 정혜연 씨는 아무 말 없이 자기 작은 방으로 들어갔대요. 그리고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죠. 짐을요? 네.
근데 그 짐은 제주도 여행 가방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앞으로 떠날 아무도 예상 못한 그녀만의 여정을 위한 짐이었죠. 아, 독립을 결심하신 거군요. 네. 방안을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온통 먼저 돌아가신 남편 제사 때 쓰는 물건들, 뭐 병풍, 제기, 그리고 손주들 어릴 때 갖고 놀던 낡은 장난감들,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더래요. 정작 정혜연 자기 물건이라고 할 만한 건 거의 없었던 거죠. 45년 동안에요? 네. 먼지 쌓인 낡은 여행 가방 하나 채우고도 남을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혼잣말로 씁쓸하게 참나, 내가 지난 45년 동안 여기서 뭘 붙들고 산 건가 싶네. 이렇게 내뱉었다고 해요. 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음 날 아침에요. 평소랑 똑같이 현관문 앞까지 나가서 신나게 여행 떠나는 가족들 배웅했어요. 그래, 조심히 잘 다녀와라 하고요. 그리고 그 무거운 현관문이 쾅 닫히는 순간 집안에는 45년 만에 처음으로 오롯이 그녀 혼자만의 아주 깊고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이 짐 싸는 장면, 이게 단순한 이별 준비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 전환을 상징하는 거죠. 전환점이군요. 네. 그동안은 계속 외부의 요구, 상황, 여기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면서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능동적인 선택을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인 거예요. 네네. 그리고 자기 물건이 가방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 이건 지난 세월 동안 타인의 삶을 위해서 내 공간, 내 정체성을 얼마나 많이 내어줬는지를 그냥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동시에 그 텅 빈 가방은 이제부터 자기 자신으로 채워나갈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해요. 비워야 채울 공간이 생기는 거니까요. 아, 비움으로써 채운다? 네. 가족들이 떠난 뒤에 찾아온 그 정적. 그건 어쩌면 외로움이 아니라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그리고 다가올 어떤 해방감을 예고하는 그런 고요함이었을 겁니다. 아, 해방감. 제주도 여행에서 이제 가족들이 돌아왔어요. 며칠 동안은 그냥 아무 일 없는 듯이 평범하게 지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아들이 좀 머뭇거리면서 정혜연 씨한테 다가왔어요. 아마 여행 중에 뭔가 얘기가 된 모양이죠. 네, 그랬겠죠. 엄마, 저희가 여행 가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엄마가 좀 더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뭐 이렇게 애둘러 말했지만 딱 봐도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려는 거였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정혜연 씨가 아들 말을 딱 끊고 먼저 근데 아주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결정한 게 있다. 나 이제부터 독립해서 혼자 살란다. 와, 먼저 선언을 하셨네요. 네, 아들이 엄청 당황해서 네, 독립이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되물었죠. 그러자 정혜연 씨가 조금도 흔들림 없이 대답했어요. 갑자기가 아니야. 무려 45년 만에 내린 결정이지. 45년 만이다. 와. 바로 그 순간 옆에서 듣고 있던 며느리가 참지 못하고 좀 현실적인 문제를 꺼내면서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아니 지금 형편에 무슨 돈이 있어서 독립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을 좀 보세요. 아, 결국 또 돈 이야기네요. 네. 정혜연 씨는 그 말을 듣고 결국 또 돈이 문제구나 싶어서 속으로 그냥 씁쓸하게 웃으셨다고 해요. 이 대화가 정말 관계의 역학관계가 완전히 뒤바뀌는 클라이맥스 장면 같아요. 그렇죠. 주도권이 넘어온 거죠. 네. 더 이상 가족들 결정에 그냥 수동적으로 따르거나 상황에 휩쓸리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한 주체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인물로 완전히 변모한 거죠. 특히 그 말, 갑자기가 아니야. 45년 만이지. 네, 인상적이었어요. 이 말은 이 결정이 그냥 뭐 서운함이나 분노 때문에 충동적으로 한 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내면에서 쌓이고 숙성된 어떤 필요, 자각의 결과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반면에 며느리의 그 즉각적인 돈 걱정, 뭐 그 의도가 어떻든 간에 그동안 가족 구성원들이 정혜연 씨를 어떤 시각으로, 어떤 틀 안에서 생각해 왔는지를 너무 여실히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게 먼저 튀어나온다는 게. 네, 이건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그녀의 독립적인 삶의 가능성 자체를 의심하는 태도로 비칠 수 있죠. 이 짧은 대화 안에 그 45년간 쌓인 관계의 여러 층위가 다 압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정혜연 씨는 자기 말을 바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 대화가 있고 불과 일주일 뒤에요.
45년간 살았던 그 서울의 익숙한 동네를 떠나서 남해의 어느 조용하고 작은 항구 도시에 새로운 집을 구했어요. 남해로 가셨군요. 네.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아담한 원룸 빌라였는데 월세가 서울 아파트 관리비보다도 싸고 무엇보다 그곳의 공기랑 사람들이 달랐대요. 이사 첫날부터 옆집 할머니가 와서 어머 새로 이사 오시는갑네. 동네 처음이면 불편한 거 많을 텐데 뭐 필요한 거 있거든 언제든 우리 집에 와서 말해 뿌소. 이렇게 반갑게 말을 걸어주고 아, 분위기가 다르네요. 네. 그래서 이제는 매일 오후에 시간에 쫓기지 않고 혼자서 천천히 항구를 깔아 산책하신대요. 갈매기 소리, 파도 소리 들으면서 네. 4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 아침밥 시간에, 누구 도시락 시간에, 누구 등하굣길 시간에 자기를 맞출 필요 없이 온전히 정혜연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문득 혼잣말처럼 아, 이게 진짜 내 시간이구나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해요. 아, 남해 바닷가로의 이주. 이게 단순한 주거지 변경 그 이상의 의미가 있네요. 그 이전에 복잡하고 좀 긴장감 넘쳤던 관계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평온함과 자율성을 회복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자율성. 특히 그 자신의 시간표를 되찾았다는 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 기대 여기에 맞춰 돌아가던 삶의 톱니바퀴에서 벗어나서 자기 고유의 리듬과 속도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독립의 본질일 수 있어요. 맞아요. 내가 원할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걷고 싶을 때 걷고 이런 아주 단순한 행위들이 모여서 나라는 존재감을 다시 세우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하루를 온전히 나의 시간표대로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여전히 누군가의 기대나 사회의 시계에 맞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그렇게 남해에서 조용하지만 뭔가 꽉 찬 시간을 보낸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요. 어느 날 저녁에 아들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 아들한테서요? 네. 근데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 목소리에 이전과는 다른 뭔가 진심 어린 미안함과 후회가 묻어났대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동안 엄마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너무 저희 생각만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 사과를 하네요. 네, 그렇게 한참 사과를 하더니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이제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오세요. 예전처럼 같이 살면서 저희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요. 돌아오시라고. 네. 근데 창밖으로 이렇게 물드는 남의 그 고요한 저녁노를 보던 정혜연 씨가 잠시 침묵하더니 아주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래, 네 마음은 정말 고맙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계속 살란다. 아, 거절하셨네요. 네, 아들이 막 다급하게 네, 왜요? 거기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하고 물었대요. 그러자 정혜연 씨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차분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외롭지 않아. 괜찮아. 나는 지금 온전히 나로 살고 있거든. 와, 온전히 나로 살고 있다. 네, 전화를 끊고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저녁 산책을 나섰는데 그때 뺨 위로 남해의 그 따스하고 자유로운 바람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통화 장면, 이게 그냥 뭐 해피엔딩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관계의 어떤 성숙이라는 측면에서 되게 중요하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관계의 성숙이요? 네. 아들은 뒤늦게나마 자기 행동을 돌아보고 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 마음을 받아주면서도 과거의 상처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선택과 경계를 아주 명확하게 지켰어요. 네, 단호했죠. 특히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전혀 다른 상태라는 걸 인지하고 나는 지금 온전히 나로 살고 있다고 말하는 부분, 이건 그녀가 그 45년간 잃어버렸던 자기 주도성, 내면의 평화, 이거 완전히 되찾았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맞아요. 이건 가족과 완전히 단절하겠다, 부정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 나를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 맺기의 시작,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적절한 거리가 더 깊은 이해와 존중을 가능하게 하거든요. 아, 적절한 거리. 45년이라는 정말 긴 시간 동안 누군가의 엄마, 아내, 며느리라는 그 역할 속에 자기 이름을 묻고 살아야 했던 정혜연 씨. 그녀는 74이라는 어쩌면 세상이 늦었다고 말할지도 모르는 나이에 비로소 정혜연이라는 이름 석자를 되찾고 자기만의 삶을 다시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녀의 이야기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 아직 늦지 않았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용기, 또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혜연 씨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의 삶을 비추는 거울 같아요. 혹시 여러분 삶에도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역할이나 관계 속에서 정작 나 자신은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만들죠. 네. 다른 누구의 기대나 시간표가 아니라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한 선택, 당신만의 리듬을 찾아서 마지막으로 행동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단 10분이라도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정연 씨의 인생 여정을 이렇게 깊이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그 용기 있는 발걸음이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울림과 함께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